때는 1942년 11월 초반에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의 공세에 제동이 걸린 곳이 바로 과달카날이었고, 이곳의 불리한 전황이 이곳 동부 뉴기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동부 뉴기니의 북쪽 해안을 점령한다면 남태평양 일본군의 근거지인 라바울도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북쪽 해안가의 일본군 근거지인 부나고나 지역을 점령하려는 연합군의 공격은 정글과 늪지대 지형과 무더운 날씨의 어려움, 그리고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보급 문제로 인해 각각 따로 전선을 맡은 미군과 호주군 모두 11월 중순에 시작돼서 말까지 약 2주 정도의 전투에서 대량으로 사상자만 나고 전황에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2월 초순부터 답답하기만 했던 전황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호주군이 맡은 지역 중 가장 서쪽이 이곳 고나인데요. 고나의 동쪽에 위치한 바사부아에는 일본군이 포기할 수 없는 항구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방면을 맡은 호주군 제25여단의 공격이 한계에 부딪히자 호주군은 제21여단의 3개 대대를 증원 병력으로 투입해서 일부 병력으로 일단 고나와 바사부아의 가운데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호주군이 전력을 다해 공격해서 12월 1일에는 고나 지역 마을까지 진입했으나 일본군의 강한 저항에 다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와중에 동쪽에서 고나 지역에 증원 병력을 보내려는 일본의 시도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때까지 새로 투입된 21여단도 5일간 430명의 사상자가 나서 호주군은 제30여단의 1개대대 39대대를 또다시 고나 지역에 투입하고 지치고 소모된 25여단은 후방으로 철수합니다. 호주군은 계속되는 실패에도 새로 지원 병력과 물자를 충분치 않지만 끊임없이 투입했고, 수백 명으로 추산된 일본군은 지쳐서 점차 전투력을 잃어갔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CAC 위러웨이로 추측되는 호주군 전투기가 당시 고나 지역 전투에서 정글 속에 숨어있는 일본군 저격수에 대해 기총 소사를 하는 것이 보입니다. 다시 이 지도를 한 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시 과달카날에서 공격 입장이었던 일본군과 부나고나 지역에서 공격 입장이었던 연합군의 비참한 상황이 상당히 비슷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대의 지원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전투를 서둘러 끝내려는 것이 큰 이유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달카날과 부나고나 지역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본군은 라바울 또는 부겐빌섬 남단에서 먼 거리를 보급을 위해 와야 했던 반면, 연합군 측은 전방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웠던 항구도시 포트 모레스비를 보유했고, 전투 시작 전에 이미 동쪽 해안 약 40km 남쪽에 활주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전투가 진행되면서 전선 가까운 곳에도 활주로가 완공되었습니다. 세 활주로 중 하나는 고나에서 직선거리로 약 15km 떨어져 있었고, 부나 지역에서는 직선거리로 1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부나 남쪽의 활주로에서 상당 거리가 지프가 다닐 수 있는 길로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연합군의 보급 상황은 답이 없던 11월을 지나 12월 중순을 향하면서 계속 좋아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과달카날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미군과 호주군이 이걸 어떻게 실제 전투 결과와 연결시킬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투 중에서 가장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가 12월 초에 부나의 미군 지역에서 나오게 됩니다. 부나 지역의 미군은 서쪽의 어바나 프론트와 동쪽의 워렌 프론트로 나뉘어져서 일본군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어바나 프론트에서 12월 4일에 공격이 개시되는데, 아이켈버거 제1군단장이 직접 전선에서 작전 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시작된 공격은 오후 늦게까지 일본군의 강한 저항에 부닥쳤습니다. 몇 개의 일본군 벙커를 파괴하긴 했으나 큰 성과는 못 거두었는데요. 이에 불만을 가진 아이켈버거 중장이 직접 작전 지휘를 하기 시작하고, 이 시점에서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휘하 장교들의 제안을 묵살하고 다시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부나 지역 서쪽의 일본군 근거지는 부나 빌리지와 부나 미션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날 오후의 공격에서 제126년대에 속해 있던 허먼 바처 하사가 본인과 12명의 지원자를 데리고 돌격을 감행해 일본군 진지를 소탕하면서 해안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해 부나 빌리지와 부나 미션 사이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공격하는 일본군을 격퇴하고 100여 명 이상을 사살했습니다. 이로써 부나 빌리지가 완전히 고립되어 일본군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바처 하사의 이 돌격이 전체 부나고나 전투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한 이 지도에는 바처와 그가 이끄는 소규모 부대가 이곳의 일본군 방어선을 넘어 해안까지 진출해서 부나 빌리지의 일본군을 고립시키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바처 하사는 이 공을 인정받아 하사에서 대위로 특진되었습니다. 스텝 서전트에서 캡틴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하사에서 대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시의 실제 사진 중에 거의 유일한 것인데요. 원래 프로이센 사람이었는데 22살이었던 1931년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독일 국민으로 미군에 입대해 싸우다가 1943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처는 이 전투에서의 공으로 특진 이외에 명예훈장, 메달 오브 아너 다음가는 디스팅기시드 서비스 크로스, 수훈 십자장을 받고 나중에 또 한 번 받게 됩니다. (12월) 첫 주까지 고나 지역에서는 전황이 약간 유리하게 되었고 부나 지역 서쪽에서는 126년대의 공격이 아까 살펴본 대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하지만 사나난더와 부나 지역 동쪽에서는 아직도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나 지역 동쪽에서는 브렌 경기관총으로 무장한 브렌건 캐리어 5대를 동원해서 일본군 진지를 공격하였으나 2대만 일본군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5대가 전부 파괴되었습니다. 12월 초순에 전체 전선의 상황은 이랬고 이제 다시 고나 지역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5분, 약 15분간의 야포와 박격포 사격을 거쳐 제30여단의 39대대가 고나를 남동 방향에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39대대 병사들은 고나 마을에 진입해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고 1시간 뒤 21여단의 16대대와 27대대도 전진을 개시했습니다. 이 지도에는 당시 고나 지역의 호주군 배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16대대와 27대대, 그리고 남쪽에 39대대가 보입니다. 다음 날인 12월 9일 오전 16, 27, 39대대가 고나로 최종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호주군과 일본군의 치열한 백병전이 낮 동안 치러졌고 결국 오후 4시 30분경 고나 지역이 호주군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일본군은 고나 지역에서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역부족으로 패배했고 부상병 10명을 포함한 총 16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때 일본군 생존자 혹은 전사자 중에 방독면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스를 이용한 공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본군이 자기들 전사자를 매장할 여유도 없이 시신을 쌓아서 장애물로 쓰고 있었는데 자기 전우들의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를 못 참아서 방독면을 쓰고 전투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부나고나 지역 환경으로는 사망 1시간 후에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일본군은 오래전에 사망한 시신들을 매장 못해서 그 옆에서 계속 먹고 자면서 싸웠던 것입니다. 어느 벙커에서는 쌀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시 탄약을 쌓아둔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호주군은 고나 전투에서 총 75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638명의 일본군을 매장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고나 전투에서 부상당한 호주군이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부상당하고 포로로 잡힌 일본군에게 물을 먹이는 호주군의 모습도 보입니다. 또한 이 사진에는 고나 점령 이후 한결 여유 있는 표정으로 노획한 일본군 탄약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호주군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사진도 고나 점령 이후에 찍은 역시 여유 있는 표정의 호주군이 나와 있고
이 차량은 일본군이 싱가포르를 점령했을 때 노획한 세단이라고 하는데요. 일본군이 고나까지 들고 와서 쓰다가 다시 호주군에 노획되어 부상병 후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미군 지역에서 브랭건 캐리어를 이용해 공격을 했다가 실패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보시다시피 위가 뚫려 있어서 일본군 저격수가 나무 위에서 사격하는 것에 무방비였고 일본군이 수류탄을 던져 넣어도 무방비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이 브랭건 캐리어는 정찰이나 병력을 신속하게 수송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 전차 역할로 써서도 안되고 쓸 수도 없는 물건이었는데요. 이때 연합군은 일본군 방어진을 이걸 가지고 뚫으려다가 그날 투입한 5대를 전부 잃고 말았습니다. 원래 미군이 정식 전차를 투입할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전투 초기에 M3 경전차를 바지선에 올려서 수송하려다 바지선과 전차가 같이 가라앉아서 일단 포기했던 것이었는데요. 다음 편엔 부나 쪽 전선에 투입된 전차가 등장하게 됩니다. 과연 고나에서의 승리를 부나에서도 최종적으로 쟁취할 수 있을지 부나고나 탈환전 다음 내용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